네, 반갑습니다. 로터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Q&A 시간인데, 근데 질문들이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질문마다 그냥 잘라야 될지 지금 한 번에 쫙 다 해버릴지 고민인데, 일단 제일 최근 거부터 순서대로 갈게요. 순서대로. 질문을 남겨주실 때 그 해당 영상만 보고 질문을 남기지 말고, 제가 이미 많이 올려드린 영상을 좀 가볍게 한번 쭉 보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질문도 사실은 제가 이미 이 관련된 내용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안 보시고 지금 해당 영상만 보고 아마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읽어볼게요. 검도랑 일본 고류 검술이랑 병행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저는 대한검도의 검도를 얘기하겠죠. 풀스파링 위주의 대한검도의 스포츠화, 현대 스포츠화된 검도랑 뭐 일본의 고류 검술이랑 병행하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부터가 제가 좀 뭔가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못 보신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검도를 해왔지만 그저 실력이 낮은 유단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검도의 룰에 얽매여 검을 다루는 것이 검이 아니라 죽도죠. 의구심이 들었고, 그 의구심이 검도와 한무도 대결에서 검도 사단이 한무도 사범에게 털리는 거 보고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유추하건데, 이제 검도를 한 지는 한 10년이 됐다고는 하지만 실력이 낮고 지금 뭔가 답답함을 느끼는 이 지점은 검도 초단 2단 때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검도 룰에 얽매여서 검을 다루는 게 의구심이 들었다는 이 말이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스파링 중심의, 풀스파링 중심의 어떤 단일 무술 종목을 7년에서 10년 정도 하다 보면 확장의 필요성이 온다, 이렇게 얘기한 의미는 뭐냐면, 검도로 치자면 대한검도의 검도를 수련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3년 차 때 지도사범일 때 이제 검도는 이제 유단자, 이제 조교, 준사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한 7년 차쯤 되면 3단 되니까 그때 준사범, 그 다음에 10년 차 이상 넘어가면 보통 4단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도사범, 그 다음에 지도사범으로 한 5, 6년 차 지나면 수석사범이 될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도장 안에서 자기 밑에 사범들이, 지도사범들이 많아지면 수석사범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수석사범까지 했는데 그 도장에서 저는 제 한 도장에서만 20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도장에서만 그랬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한 13년 차쯤에 검도의 그 동작들이나 룰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이전까지는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밀어 걷기가 과연 실용적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잡고 올리는 게 실용적이냐, 아니면 중단세에서 짧은 머리치기로 들어가는 게 과연 실용적일까, 이 검리에 맞을까, 그 다음에 몸의 움직임이 이게 지금 한국 고유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몸짓에 어울릴까. 왜냐면 저는 태권을 오래 하다가 검도를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이 검도의 몸짓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국 고유의 몸짓이 맞을까, 뭐 이런 의구심부터 해가지고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만둘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만둘 때는 합리화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 자기 변명이. 그러니까 야, 손목머리 허리만 노리는 게 말이 되냐, 실전이라면 여기도 뭐 노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이렇게 깎아치고 위로 올려치고 뭐 베이면 베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그만둘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만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그만두지 않았던 건, 제가 그때 90년대 때 이제 검도를 수련할 때는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이렇게 넘어올 때, 90년대 말이죠. 90년대부터 이제 할 때는 저희 도장에서는 사실은 제가 한무도 검도 이 얘기도 하시려게 제가 가서 잠깐 훑어봤는데, 그 한무도에서 하듯이 이렇게 코동이 싸움 할 때 돌려치거나 이제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가격하는 게 그게 다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너무 거칠고, 그러면 신규 멤버들이 오다가 이제 우리 그때는 모래시계 열풍 때문에 이제 검도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좀 사그라들었다가 90년대 때 또 올라갔다 이랬는데, 그때는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관장님들이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면 너무 거치니까 사람 안 나온다 하지 말아서 안 한 거지. 검도 안에 보폭이 11자로 앞뒤로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1대1 상황에 시합이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검도에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가면 팔방으로 움직이는 푸더크를 배워요. 그거를 안 배운 건 본인이 안 배운 거지. 본인 도장에서 못 배우고. 예. 그래서 비껴치기 훈련할 때 그 있잖아요. 그거 이제 무거운 단련봉 있잖아요. 무거운 거 1kg, 2kg짜리 단련봉 들고 비껴 후리기 할 때 푸더크가 지금 복싱으로 치면 그걸 뭐라 하지? 피벗인가? 있잖아요. 옆으로 흘리는 거. 그거랑 똑같아요. 그 푸더크 칼 안에도 그대로 다 있어요. 그게 없을 리가 있어요. 그게. 검도는 11자로 앞뒤로만 움직이는데 그 세상에 그런 무기술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지. 본인이 체득이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려면 적당한 핑계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택견을 오래 하다가 하니까 그래도 보는 눈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검도 이 몸짓은 이렇게 몸에 체득하는데 오래 걸렸지만 보는 눈은 있는데 저희 그때 선생님, 그 다음에 그때 저를 지도해줬던 우리 청년부 조교, 그때는 조교였는데 조금 지나서 지도사범님으로 되셨는데 이런 분들은 그 고류 검술 본인이 혼자서 고류 검술도 연습 많이 연구도 많이 하셨고 제 검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검도 순수 검도 출신이 아니고 그 유도 쪽을 최연소 사범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몸짓이 기본적인 유술 계통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이게 그냥 괴물들. 제가 그런 분들을 보고 배우다 보니까 내가 안 되는 거지 검도의 한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꾸역꾸역 버틴 거예요, 13년을. 13년 버티면서 저는 목표로 잡았던 게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한 가지는 이제 택견의 몸짓이 이제 검도에 어우러지게끔 한번 녹여내보자. 왜냐면 우리 선생님도, 검도 그때 선생님도 최연소 유도인데 정밀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이제 종합격투에 비슷한 유술 계통이 있었어요. 그 특정한, 여러분도 모르시는데. 그쪽 최연소 지도사범이었는데 검도를 이제 조금 뒤늦게 시작을 하셨어요. 저희 선생님이. 근데 자연스럽게 그 움직임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도 그거에 희망을 품고 이제 택견의 몸짓이 고유 몸짓이 검도의 몸짓에 한번 녹여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돼서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 13년 차쯤 되니까 검도의 모든 몸짓이 자연스럽게 이제 체득이 되기 시작하니까 내가 검도를 함에 있어서 검도의 룰이나 그 다음에 검도의 어떤 특정 동작들이 깝깝하다는 느낌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호 연습, 풀 스파링 할 때. 그럼 남은 거는 결국은 수싸움이거든요. 수싸움.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신세계가 열려요. 그때부터는 못 빠져나와요. 이 풀 스파링이. 왜냐면 그냥 수싸움이거든요. 상대방하고 바둑 두듯이. 누가 더 빨리 강하게 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과 수싸움이에요. 나 이렇게 지금 안쪽으로 이제 눌러가지고 너의 중심을 파고 손목을 칠 거야 이러는데 너 손목 들어오네 나 빼서 머리 칠 거야 이렇게 미묘하게 푸더크나 이 중단세에서의 흐름으로 이걸 이제 일본에서 세미타메라고 하지만 걔의 이제 반응 그 다음에 중심의 이동 이걸 통해 가지고 미리 예측하는 수싸움이 돼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때부터는 사실은 검도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냥 무기술이에요, 무기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분이 또 착각하는 게 제가 뭔가 검도의 한계를 느껴서 칼을 배운다고 착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제가 검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검도를 지금 잠깐 멈추고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는 이유는 다른 부분 때문에 그래요. 검도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기 제가 너무 많이 맞으니까 이게 약간 좀 신체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 단짝 친구는 의대 교수인데 이 친구도 이제 검도를 이제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멈췄어요. 왜 멈췄냐면 검도의 어떤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외과 서전인데 이 검도는 이 죽도 들고 푸스파링을 계속 하니까 이게 손떨림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7, 8단 선생님들 그 약주 드실 때 보면은 전부 이런단 말이에요. 자세는 꼿꼿한데 손은 이래요. 다 수전증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정밀한 수술을 해야 되는 외과 서전인데 이게 한계를 느껴서 자기가 잠깐 멈춘 거지. 우리는 뭐 검도의 한계를 느껴서 멈추진 않았어요. 그게 한계라는 게 없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실제 필드 상황에서도 제가 그동안 코칭했던 특수부대원들 중에 유튜브 상에서는 말씀 못 드리는 진짜 뭐 이 신원이나 그 작전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쟁 지역만 다닌 특수부대원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어차피 현실에서도 죽고 죽이는 실제로 죽고 죽이는 전장에서도 룰은 존재한다 이거예요. 제약사항. 그러니까 룰이라는 게 검도의 룰이라는 게 제약사항이에요. 아무데나 치면 안 되고 가장 격자하기 힘든 손목, 그다음에 머리, 좌우머리, 좌우허리, 찌름, 이게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제대로 자르기 힘든 부위라서 그렇게 룰로 제약사항을 걸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필드 전장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제약사항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혼자인데 상대방이 2명, 나는 소리를 낼 수 없지만 저 사람은 소리를 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 또는 나는 지금 움직임이 있어서는 최단 거리에 이 사람을 제압해야 된다는 거, 뭔가 어떤 식으로든 제약은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무술, 뭐 실전 무술 이렇게 구별하는 것 자체가 전혀 무의미해요. 일정한 경지 이상 올라가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이분 이 단계에서는 이게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검도 수련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못 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한 1단, 초단, 2단 때 이제 항상 들 수 있는 의문점이거든요. 들 수 있는 의문점. 이게 10년이라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확장할 때 7년, 10년은 수치에 불과하고 저는 13년 걸렸다니까요. 전 좀 둔해가지고 1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빠른 분들은 7년 만에 그러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정해진 제약 사항 안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수싸움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와서 이 영역으로 넘어간 분들은 사실은 뭐 검도든 종합격투기든 복싱이든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런 저는 이제 그거를 탄력 상태로 넘어간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논외로 하고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고 다른 영상에서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검도를 이제 멈추고 칼리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고 칼리를 가르치면서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무술이 별로 안 중요해서 마이너란 뜻이 아니고, 수련 인구가 적으니까, 수련 인구가 적다 보니까 마이너라고 합시다. 자기들끼리 마이너라고 해요. 마이너 쪽에 있는 도검류 지도자분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제대로 된 이 칼질을,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칼질을 제대로 수련한 검객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환경적으로, 검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선생님한테만 제가 20년 가까이 붙어 있었거든요. 저희 선생님이 7단인데 사실은 그 일반 다른 무술을 하다가 오신 분이라서 8단으로 올라가는데 제약 사항이 좀 있어요. 없지 않아. 본인은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 선생님은 9단 선생님께 수십 년을 배웠어요. 그 수십 년을 이제 이 마이너 쪽에 있는 칼리나 뭐 이런 고류 검술 이런 것처럼 서로 합을 맞춘 형태만 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속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풀스파링 형태로 이제 수련을 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저만 놓고 봐도 저도 뭐 중간중간에 여기 손가락 뼈가 부러져서 한 9개월 운동 못 한 적도 있고, 중간에 군대를 간 적도 있고, 군대를 갔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포상휴가 나와서 도장에 붙어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매일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년 가까이 수련할 때는, 제가 여기 도장에 못 나올 때는 뭐 대학 다닐 때는 대학교에서도 검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 통계 데이터를 냈을 때 뭐 하루에 한 3번에서 5판, 뭐 아니면은 일주일에 제가 못 나올 때는 저희 검도 동기 사범한테 부탁해서 일요일날 가서 뭐 같이 한 3판에서 5판, 그럼 최소로 잡시다. 최소로 잡고 일주일에 뭐 3판에서 5판을 했다 칩시다. 5판을 칩시다. 최소로 잡고. 그럼 일주일에. 그럼 4주면은 얼마예요? 20회. 맞죠? 20회. 그럼 그 1년이면요. 한 달이면. 4주면은 20회. 한 달이면 거의 25회 잡읍시다. 그럼 한 1년이면 몇 회예요? 150회? 뭐 그 정도 되겠죠. 제가 산수를 잘 못해요. 최소로 잡은 거.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사실은. 그러면 10년이면 몇 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한 1만 번은 해요. 10년 동안 스파링을요. 풀 스파링으로요.
뭐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여러 사람들, 그리고 그게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 풀스파링 한 게 아니라 같이 레벨이 올라가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거를 10년, 20년, 아까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40년, 50년 그런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풀스파링을. 그럼 제가 20년 차 끝나고 나왔을 때는 제가 아무리 뭐 바빠서 자주 못 나갔다 하더라도 뭐 15,000번 이상은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최소로 잡아도. 근데 나와서 보니까 뭐 고류 검술이든 뭐 칼리든 뭐든지 간에 풀스파링 경험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들끼리 선생을 놓고 아니라 단기 집체식으로 지도자 과정 이수하고 와서는 제자들 모아놓고 자기가 이제 마치 칼싸움하듯 공방에 이치라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복싱에서 원투라는 기술 자체는 너무 쉽고 간단해요. 근데 이게 언제 어느 타이밍에 잽을 날릴 것이냐, 그리고 잽을 날리고 나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언제 투가 들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공방의 이치 부분인데 이거는 너무나 광활한 분야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분야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스파링 경험치가 없으니까. 예. 지금 이분이 고민하는 건 스파링 경험치가 제대로 안 쌓인 상태에서 자꾸 이 기술적인 부분만 놓고 자꾸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검도 안에도 팔방으로 움직이는 푸더크가 있고요. 이게 1대1로 시합을 하다 보니까 1대1 스파링 상호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움직임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 실제 검도할 때 처음에 배울 때 팔방, 그 다음에 비껴우리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푸더크를 흘려서 배는 다채로운 푸더크가 있고, 그게 대도 7번하고 소도 3번 안에도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류 검술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검도 10년 차부터 제가 이제 독학으로 고류 검술, 동서양의 고류 검술, 칼리 이걸 독학을 했거든요. 독학을 하다가 이제 검도 끝나고 이제 제대로 이제 칼리 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거는 이제 검도 한 20년 차쯤 하고 멈추고 19년 차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리 지도자 과정을 이수했던 건데, 보통 대한검도의 검도를 제대로 하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독학으로 고류 검술을 다 연구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자기 스파링 이 창의력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고류 검술을 배워보시면 지금 각도의 문제예요. 이게 목덜미를 베는 게 없다고요. 왜 없어요? 상대방의 지금 좌우머리치기를 정확한 공격 타이밍에, 공격 기회에 이제 수싸움을 해서 상대방의 이 관자놀 부분 있죠. 이 좌우머리를 성공시킬 수 있는 한 판을 이끌 수 있다면 여기는 그냥 각도의 문제인 거예요. 각도의 문제. 여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고류 검술에 있는 기술들은 웬만한 건 대한검도에 다 있어요. 대도 7번, 소도 3번, 그 다음에 봉국권법, 조선세법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풀스파링 상호 연습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시합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보다 실용적인 부분 안에 넣으려고 해서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거 다른 영상에도 설명드렸는데, 제가 검도 15년 차 때 그 5단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부모님이 8단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완전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5단이긴 한데 검력상으로 치면 8단 선생님들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본인은 어릴 때부터 8단 선생님이 아버지였는데 연세도 많으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실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전에 진짜 예전 방식의 그 8단 선생님 밑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8단이셨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고류 검술에 나오는 고급 기술들을 실제 상호 연습을 할 때 자유자재로 썼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차부터 고류 검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댔잖아요. 그 연구하면서 고류 검술에 나오는 어떤 기법들이 이게 우리가 죽도로 풀스파링을 할 때 과연 구현 가능할까? 왜냐면 그러한 동작들을 하려면 상대방하고 격차가 많이 나야 되거든요. 상대방하고 격차가 많이 나야지만 그런 고급 기술을 걸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될까 했는데 그 선생님하고 이제 풀스파링을 하면서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분이 이제 죽도를 들고 할 때, 제가 지금 검도 사범으로 활동 중인 게 아니라서 설명 못 드리겠지만 진짜 진짜 대단했어요. 진짜. 근데 이 몸이 아작이 나. 왜냐면 이게
그 기술을 걸다 보면 정확한 격자 부위에 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보호대가 없는 틈 사이로 어쩔 수 없이 죽도가 들어오거든요. 그걸 실전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분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게 사실은 그러한 기술을, 고급 기술을 쓸 때 정확하게 격자 부위 안에 들어와야지 실제 그게 자기 실력이 되는 거지. 자기는 격자 부위, 보호구가 있는 격자 부위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제 움직임이 이제, 저도 이제 막으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가격하려고 하니까, 격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호구 없는 쪽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미안하다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선생님의 그 기술 체계를 보고, 아, 이게 결국은 개인의 응용 문제구나. 아, 진짜 대단하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민들 자체가 검도를 제대로 수련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단계에서는 고류 검수를 하시면 안 돼요. 예, 고류 검수를 하시면 검도도 제대로 못 배우고 결국은 합을 맞춘 형태만 하다 보면, 제가 칼리도 그러거든요. 제 제자들 보고 계속 저희는 오프라인에 제가 진짜 오리지널 칼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고 이제 스파링 중심의 검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풀 스파링의 공방의 이치를 이론을 담아 가지고 게임 형태로 계속 그 약식 스파링 형태를 계속 진행해요. 풀 스파링은 장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매일 넣거든요. 본인들은 이제 잘 못 느끼지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배우는 게 오리지널 칼리 수련 형태는 절대 아니다. 오리지널 수련 칼리 형태는 그냥 서로 한만 맞춰요. 그리고는 장비 착용하고 이제 공방의 이치나 그런 선생으로부터 제대로 된 풀스파링 경험치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제자들 놓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다 온 분들은 계속 고민인 거예요. 합을 맞춘 형태를 할 땐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풀스파링만 하면 서로 그냥 마구잡이로 휘두르더라. 너무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또 그쪽에서는 한계가.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제자들 보고 뭐라 하냐면, 이 합을 맞춘 형태만 하다 보면 영화에 액션 합 맞추듯이 계속 같은 동작 서로 합만 맞춘 형태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숙달이 되니까 내가 고수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착각. 아니라니까요. 그거 풀스파링 들어가면 완전히 다 깨져요.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주짓수 제가 이제 주짓수 체육관 말고 제가 제 파트너랑 이제 그래플링 영상 보면서 다양한 기술을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 기술이 실제 도장에 가서 이제 스파링 때 한번 써먹어 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상대방이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상대방도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공격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이 깔끔하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합을 맞춘 연습을 할 때는 너무 매끄럽게 잘 되는 기술도 실제 스파링상에 그거를 한번 성공시켜 보려면 저하고 격차가 엄청 나거나 아니면 진짜 막 한번 10번 중에 한 번 우연히 될까 말까 이래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검도가 스포츠화된 현대 룰에 죽도 검도가 가지는 한계를 논할 만한 실력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단계에 딱 들어서면 검도 룰과 검도의 그 기술 체계나 움직임 안에서 자유로움을 찾기 시작하면 수싸움이 되기 시작하고, 그때 그 영역에 들어서고 나면 사실은 내가 검도를 하든 뭐를 하든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저는 지금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지만 칼리의 한 손 검의 모션이 검도할 때 모션도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지도 과정 이수할 때 이 지도자 마이너 쪽에 그 도검료 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분들도 검도를 지금 요 댓글 다신 분들처럼 이제 뭐 잠깐은 했어. 뭐 검역은 길든 안 길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초단 2단 정도 수준인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댓글에 다셨듯이 이제 요런 느낌인 거야. 근데 제가 움직이는 모션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놀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아는 만큼.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병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단계에서 지금 병행해 버리시면 검도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시연용 합을 맞춘 형태, 고류 검술이라는 게 결국 교육 체계가 시연용 합을 맞춘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시연용 합을 맞춘 형태만 하다 보면 내가 뭔가 고수가 된 착각을 하면서 이제 검도를 그만두게 돼요. 이게 제일 최악이에요, 최악. 제가 그랬잖아요. 이쪽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무슨 도합 18단이래. 보니까 뭐 검도도 초단 2단 찔끔,
그 다음에 뭐 학기도 초단 2단 찔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집체 교육으로 자기가 지도자래. 뭐 이런 식으로 찔끔 했어요. 단일 풀스파링 경험치, 단일 무술 경력은 없어.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7년, 8년의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도 같은 경우에는 풀스파링을 하다 보면 내가 그 모션이나 룰의 자유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싸움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때는 확장해도 돼요. 그때는 이제 기술의 이제 뭔가 풍부함을 위해서 이제 고류 검술도 연구해 주셔도 되고 뭐 한무도인가요? 뭐 이런 것도 연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서 배우셔도 되고 확장해 나가는 거니까. 예. 어떤 무술이든지 간에 값지고 다 기회예요. 제가 시험용 합을 맞추는 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교육 체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 해당 무술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중국 무술을 계속 우습게 보는데 태극권이라는 중국 무술 자체가 총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실은 그거는 맨손 무술이 아니라 도검류 무술인 거고 도검류 무술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실용적인 움직임이에요. 근데 태극권의 현재 교육 체계가 이제 스파링 교육 체계가 다 없어지고 그냥 서로 합을 맞춘 형태만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는 교육 체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어떤 무술이든지 간에 그 무술이 현재 살아남았다면 값지고 귀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무술 경력이 중요한데 지금 댓글을 다신 분은 수치상으로는 10년이지만 지금 댓글을 단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검도 초단 2단 실력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깝깝한 거야, 이게. 깝깝한 거고, 검도를 제대로 수련을 못 해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검도에서 손목, 머리, 허리에서, 예를 들면 좌우머리 치죠. 우리 연격할 때 좌우머리 치잖아요. 이게 사실은 각도만 내려주면 다 목덜미고, 손이 되고, 그 다음에 허리, 다리, 하체 쪽으로 내려가면 하체 기술이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검이 움직이는 플로우는, 검로는, 뭐, 대한검도의 검도든, 중국의 제도검이든 아니면 뭐 일본의 고류 검술이든 아니면 칼리든지 간에 검이 나아가는 검로는 다 정해져 있어요. 똑같아요. 네, 그걸 어떻게 기술을 이제 성공시키는 세팅의 문제인 거지. 똑같아요. 뭐 일자 십자로 베고 그 다음에 좌우로 베고 역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점으로 찍고 찌르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조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교육 체계를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떠한 수련 형태를 가진 사람들끼리 수련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지. 예. 특별할 거 없어요. 그 고류 검술 안에 나오는 기술들은 대한검도의 검도 안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본인이 그거를 모르고 확장을 자기가 그 대한검도의 안에 있는 대도 7법, 소도 3법, 봉국검 조선세법, 그 다음에 이제 검도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푸더크나 이런 거를 조합을 하고 확장을 못 시켜서 그런 거지, 본인의 능력이 부족인 거지. 검도라는 현대 스포츠화된 무술 안에도 그 고류 검술의 기법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합에서 그게 안 나오는 건 그게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요. 시합을 할 때 고류 검술의 그 기법 자체는 매우 고급 기술인데 이 고급 기술을 성공시키려면 격차가 많이 나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죽도를 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도나 한무도 대결 제가 잠깐 봤는데 지금 그 검도 4단 사범님이 아마 옛날 방식의 검도 수련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말한 형태. 옛날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코도이 싸움 하다가 주먹으로 가격하고 넘어뜨리고 테크다운하고 넘어지면 위에서 내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 유파와 만약에 대결을 한다면 타 유파에서 어떠한 공격 형태가 이루어지는지 연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되게 낯설어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 4단 사범님은 아마 타 유파나 고류 검술에 대한 연구를 평소에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개인의 역량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대한검도의 검도에 진짜 괴물, 그러니까 국가대표급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7, 8단 고단자 선생님들 있죠. 괴물들. 진짜 못 갖다 대요. 진짜로. 진짜 못 갖다 대요. 이 변칙 공격이라는 게 한 번, 두 번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변칙 공격이 가지는 한계성은 명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괴물 분들은 내가 변칙 공격을 한번 하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측 싸움이랬잖아요. 요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좀 결론만 얘기할게요. 지금 단계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대한검도의 검도랑 일본의 고류 검수를 병행하는 건 너무 좋은데 지금 단계에서 하시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돼요.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저희 선생님도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뭐 검도 한 3단쯤 됐을 때 저희 청년부들이 3단쯤 돼서 한 7년, 8년 차 때 저희 청년부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고류 검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너희들 단계에서는 지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저희는 또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 안 했지. 안 하고 이제 저는 이제 한 10년 차부터 저 혼자 이제 몰래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간 거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지금 형태에서는. 그래서 검도에 지금 일단 매진하세요. 고류검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고류검술에 나오는 웬만한 기술들도 다 있습니다. 검도 안에. 본인이 확장을 못 시켜서 그래요. 활용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러한 기술 안에 기법들을 활용을 못 해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검도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그 순간이 딱 느껴져요. 검도에서 풀스파링 위주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이 동작이 자유롭고 룰 안에 정해진 룰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수싸움의 영역이 들어가는 순간이 딱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하셔도 돼요. 그때부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죠? 답변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 다음에 구구절절 감탄하며 제가 아이키도 무술 추천 보시고 댓글 달아주신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아이키도를 해봤는데 아이키도의 기술이 너무나 이제 고급 기술이고 위험한데 사람들은 이제 자꾸 그거를 짜고 치는 거다. 이제 뭐 사입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속상하셨나 봐. 속상해서 이제 고맙다고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무술이든지 다 값지고 귀해요. 합기도라는 기술 자체가 이게 예전에 총이 등장하기 전에 합기도, 아이키도 이거는 소드 레슬링 개념이잖아요. 유럽식으로 서양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결을 펼치면 한손검이든 양손검이든 원간에서 기술이 파바박 하다가 갑자기 탁 거리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검도 같으면 코둥이 싸움 하는데 그러면 제로가 되는 순간에 뒤엉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소드 레슬링의 영역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합기도나 아이키도나 이런 이 유술 계통이 엄청나게 고급 기술이고 제가 볼 때는 아무나 못 배우는 그런 비전 형태였어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다 오픈이 되면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원간에서 기술을 걸다가 풀스파링 형태로 또는 뭐 대결 형태든 하다가 팍 부딪혀 가지고 소드 레슬링 영역으로 갈 때 이 무술의 이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은 이미 예전에 이제 뭐 총이 등장하기 전이라면 만약에 일본만 놓고 보면 사무라이들이 진검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장터에서 막 활동을 하다가 그러한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뒤엉켰을 때 기술을 걸어서 유술기 뭐 그라운드나 관절 기술을 걸어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기술 형태인데 이게 이제 지금 현대 스포츠화 되면서 이게 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키도나 합기도가 가지는 교육 체계의 한계성이 이제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술이든지 교육 체계의 한계성은 존재해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미래에 캡슐 안에 탁 들어가면 내가 이제 아바타 안에서 온몸을 자유롭게 움직여. 그리고 그 통증이나 이런 감각이 내가 그대로 이제 가상현실 세계에서 돼서 내가 안전하게 이렇게 진짜 이 검술로 대결하고 소드 레슬링으로 관절 꽂고 부러지고 이게 가능한 시대가 온다면 그때는 이게 정말 유의미할 수 있겠죠. 이런 스파링 경험치기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스파링 교육 체계를 만들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짓수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거예요. 이게 주짓수도 기술이 너무 위험한데 주짓수는 이게 희한하게 풀스파링 형태로 교육체계가 너무 잘 만들어진 거예요. 주짓수를 창시하신 분은 천재예요, 천재. 진짜 세계 대종사예요, 이분은. 진짜 교육 개발자 입장에서는 진짜 천재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선생님, 택견의 품밟기에 대한 이론과 시연을 흥미롭게 봤다. 어렸을 때 택견을 배우신 유파가 어딘지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남부지방에서 배웠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흥미로워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택견이 맨손 무술이라고 택견과 칼리의 푸더크와 차이점의 공통점 뭐 이 영상 옛날에 이게 언제 올려드렸더라? 이게 한 몇 년 전, 한 3년인가 4년 전에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릴 때 택견을 배웠을 때는 그때가 8살이었나? 7살인가 8살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그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막 사이비 도사 이러면서 사기꾼 뭐 사이비 도사 어른들 쑥덕쑥덕 하고 막 약간 사기가 있는 사짝기가 있는 그런 어르신 한 분이 있었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뭐 발질, 손질 뭐 이래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저는 뭐 가르쳐 주니까 배웠죠. 어릴 때 뭐 그런 게 재밌었잖아. 배웠는데 뭔지 몰랐어요. 뭐라고 말도 안 해줬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 그분의 이름도 몰라요. 약간 뭐 사이비, 그리고 호흡도 가르쳐 줬는데 이 호흡하는 부분도 하다가 이게 제대로 이렇게 완전히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호흡도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호흡이 막히는 증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때부터 단전 호흡 찾고 막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 호흡 통화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막 찾아다니고 이랬어요. 막 자꾸 숨이 막히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래서 이제 뭔지 몰랐어요. 뭔지 모르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국민학교 때는 태권도 다 하잖아요. 태권도 80년대 때 태권도를 했죠. 태권도 하고 선수부 차출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안 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가 90년대 91년도인가 아닌데 90년대 초중반인가 초반인가 그때쯤에 그 태권도를 베이스로 하신 태권도 7단 선생님이 아마 택견 협회를 만드셨어요. 택견 협회. 그 단체가 아마 제일 컸을 거예요. 지금도 제일 크지 않나요? 모르겠네. 지금 어떻게 단체가 운영되는지 몰라서. 그때 이제 그분이 처음으로 협회란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 밑에 이제 후배 태권도 관장님들을 설득을 해서 택견 전수관이란 걸 전국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처음 만들어질 때였어요. 그때 도장이 남천동 쪽에 있었는데 전수관이 전국에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90년대 초중반 때. 제가 이제 그때 거기 택견 도장에 가서 제가 어릴 때 배운 게 택견인 줄 알았어요. 그때 알았다니까. 그전에 몰랐어요. 제가 어릴 때 배운 게 뭐였는지. 막 거창하게 막 비인부전으로 선생님 하에서 뭔가 막 거창하게 이거는 뭐 중국 무협지에 나오듯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손짓 발짓 해가지고 소나무로 뭐 치고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차돌 같은 거 손으로 찍고 이제 제가 어릴 때 저희 형님들이 워낙 유명했어요. 막 동네에서 그 지역 일대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씨름왕 출신인데 씨름왕가 키가 190이 넘어가고 미군 부대 잠수사도 하셨고 그랬거든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실 때 뭐 하여튼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안이 장사 집안이었어요. 왜 집안에 장사 집안 있잖아. 키가 배통 막 마을에 뭐 190 이상 넘어가서 씨름 왕 출신 애가 고을별로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 전 할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 너무 키가 작아서 키가 쭉 줄어들었긴 했는데 근데 저희 형들도 키가 크고 막 싸움을 잘하고 막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때 우리가 사기꾼이라 했던 그 동네 어르신이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나도 뭐 강해지고 수 있다 해서 배운 거지 뭐 거창하게 그런 거 없어요. 예. 종합격투기 체육관에 가세요. 진짜 막 강력한 무언가를 원하시면 아니면 주짓수 하시든지. 그러다가 이제 그 90년대 초중반 때 택견 전수관 가서 제가 어릴 때 배운 게 택견이란 걸 알았고 그때는 택견이란 말 자체가 이 신한선 선생님이 이제 송도기용께서 무형문화재 되시고 신한선 선생님들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각 고을별로 택견의 그런 기술들을 이제 취합하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북부지방으로 가면 발기술이 많아지고 비중이 서울 쪽은 딱 중간 형태고 남부 쪽으로 오면 손기술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유술 쪽 일본하고도 맞닿아 있잖아요. 이게 남부지방 쪽으로 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마을별로 그냥 째비수 이렇게도 표현하고 뭐 다른 날팔 그 날팔은
쪽인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아마 불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택견 하면서 제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찾아보고 이러면서 알게 된 건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택견 훈련부장하고 뭐 그때 이제 검도로 넘어오기 시작했죠. 검도. 그 다음에 이제 유도는 한 1년 정도, 1년 채 안 하게 하긴 했는데, 그건 뭐 그냥 맛보기로 한 거고, 복싱도 이제 어릴 때 맛보기로 잠깐 한 거고, 근데 주로 많이 했던 거는 이제 택견. 그 다음에 이제 20살 되는 시점부터 해서 이제 검도 넘어오기 시작한 거고, 그 지금 이제 칼리 지도자 활동하는 거고. 아까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제가 검도의 한계를 느껴서 칼리 지도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막 개발 중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가르치고 있는 이제 뭐 검찰, 경찰, 뭐 국정 대통령 경호처 뭐 이런 뭐 공안직 계통의 제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칼리라는 무술 자체가 필요해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거지, 검도의 한계를 느끼고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정한 레벨 이상 올라가면 그 별로 그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뭔가 택견을 그래서 이제 택견을 그렇게 하다가 검도로 넘어온 거는 지금 예전에 다 했던 얘기인데, 택견 안에도 이게 무기술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총이 등장하기 전에는. 근데 이게 안에 무기술 부분이 너무 부족하니까 한번 보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검류 풀 스파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한검도에 검도로 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한 15년 차, 17년 차부터 이제 뭔가 약간 융합이 되면서 택견의 몸짓 안에 검도의 어떤 공방의 이치나 이제 양손검이든 한손검이든 뭔가 접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차 다 됐을 때 이제 칼리 지도자로 옮겨왔죠. 칼리 지도자 양성 과정 이수하고 칼리 지도자로 활동한 지 지금 한 7년째인데, 지금 이제 칼리라는 무술을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제가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몸에 빼어 있는 어떤 택견의 움직임들이 같이 계속 믹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택견을 하고 있는 건지 칼리를 하고 있는 건지 잘 구별이 안 가요. 그 칼리 안에도 사실은 공방의 이치는 전부 대한검도에서 수련했던 그 체득한 이론들을 접목을 시키고 있고, 저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라서. 근데 또 제가 수련한 칼리 유파 쪽이 푸더크가 워낙 다양한데, 그 푸더크가 그 택견 푸더크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진폭만 약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게 택견인지 칼리인지 뭐 모르겠어요. 막 뒤죽박죽 짬뽕이 돼가지고. 저는 지금 제가 오프라인 수련 모임의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이게 지금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지금 5년째 개발 중이고 있는 그 안에 기술적 요소 부분들을 빼서 가르치고는 있는데, 이걸 칼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우리 저기 오프라인 제자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사부님한테 저 칼리 배우고 있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무기술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배우고 있어요. 저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 한손검, 바스톤이죠. 한손검,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손 봉, 바스톤, 그 다음 몽둥이죠. 그 다음에 나이프, 그 다음에 맨손 근접 격투술, 이게 전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가 생각할 때 필요 없는 부분들, 이제 스파링성 구형 안 되는 거 다 버려버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교육 체계로 게임 형태로 넣고 해가지고 재구성해서 가르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택견 고유의 그런 발차기나 테이크다운 부분은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택견을 원래 수련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전국에 택견 유명한 선생님들 많잖아요. 그 뭐 서울에 보니까 뭐 예법 택견 해가지고 황인무 맞나? 황인무 선생님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얼마나 많겠어요. 선생님들이. 그 이제 뭐 SNS에 유명하신 분도 있고 뭐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 가서 택견은 거기서 제대로 택견을 배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는 그냥 다 뒤죽박죽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어떤 무술가로서 어떤 무술 부분은 그냥 제 가족들, 그 다음에 제 지인들 그냥 가르쳐 주고, 이제 칼리 안에 보면 그 패키티 티리시아가 토탈 가문의 가전 무술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식으로 저는 가전 무술 형태로 이제 그냥 가족들,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 할 때만 가르쳐 주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 예방범죄학을 연구하는 범죄학자로서는
이제 이 위기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별도예요. 이거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무슨 셀프 디펜스 무슨 무술이 아니라 이제 범죄 리스크 관리 행동 수칙 매뉴얼이라서 이건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택견을 택견을 따로 뭐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매주 일요일 날 이제 우리 오프라인 수련 모임 말고 세미나식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제 유료 세미나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요청이 좀 많아가지고 그때 뭐 오시면은 근데 이게 고유 택견이라고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제는 막 너무 뒤섞여 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택견은 대단하신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택견을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기본적인 택견의 몸짓을 기반으로 어떤 무기술을 배우고 싶다 하면 오셔도 될 것 같고. 현행법으로 정당방위라도 머리를 타격하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당방위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이 정당방위라는 제도 자체를 악용할 여지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안에 교육체계상 제가 다른 영상에 설명드린 4, 5단계에서 소극적 방위 기법과 적극적 방어 기법이 있는데 이 적극적 방어 기법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게 과잉 방어로 되면서 정당방위 요건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너클을 끼고 대응한다든지 3단봉으로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막 쓰러진 사람을 이제 쓰러진 범죄자 칼을 찌른 사람을 막 발로 지근지근 밟는다든지 무언가 소극적 방어 형태가 아닌 적극적인 방어 형태로 재공격을 하는 형태로 가면 이건 정당방위 요건으로 인정 안 되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5단계 부분에 공격형 무기를 가지고 본인을 보호하는 거는 제가 일반인 대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군 경찰이나 이제 뭐 기업 보안팀이나 이제 위험 지역에 가는 프리랜서 분들 대상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업무상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3단봉이나 너클이나 이런 거 들고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소극적 방어 기법으로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내가 탈출하거나 아니면 경찰이 나를 구조하러 올 때까지 버티는 지연 전략을 펼치거나 뭐 가방이나 소지품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안 가면 정당 방어로 인정받기 거의 힘들어요. 이 공격형 그런 한국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공격형 방어 기법, 방위 기법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정당 방위로 인정받기 힘들단 말이에요. 또 다른 영상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3단봉 오프라인 강좌 계획이 없으신가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3단봉은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는 4단계가 아니라 5단계 공격형 방위 기법에 해당돼서 이건 일반인들한테 가르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처럼 그냥 무술을 연구하는 무술 지도자분들은 괜찮은데 일반인들은 이게 호신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3단봉은 기본적으로 전술용품이에요. 이게 호신용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계획은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그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안에 단계별로 세미나를 진행할 텐데 5단계는 일반인 대상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업무상 관련 있는 분들만 뭐 무술 지도자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 보안팀 아니면 분쟁 지역에 가는 프리랜서 뭐 이런 분들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법률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호신용품이 지금 말씀한 것과 많이 달라지나요? 뭐가 있나요? 했을 때 제가 이제 이게 딱 느낌이 왔어요. 이분이 뭔가 시나리오 작가나 아니면 관련된 업종인 것 같아서 개별 자문으로 따로 이제 카톡 플러스 채널 BK 디펜스 클럽으로 좀 연락을 달라고 했거든요. 연락이 안 오셨던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이미 앞에 설명드린 내용들을 유튜브에 뭐 유명 뭐 이런 셀프 디펜스 하는 뭐 무술 관장님들이나 아니면 뭐 웹소설이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그대로 뺏겨가 가지고는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매너가 아니잖아요. 매너가. 출처는 밝혀줘야지 최소한. 제가 뭐 이런 영화나 이런데 자문료를 받게 보통은 안 받아요. 물론 이제 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거나
제가 뭔가 조사를 해서 따로 정리해서 줘야 되는 그런 기회비용이 발생하면 자문료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제 본업 분야에 기회비용이 발생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한 형태는 자문료를 안 받죠, 당연히.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받았다는 출처를 밝혀주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게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뭐 개별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아까 그 검도 그분 얘기한다고 너무 오래 걸렸는데, 지금 제가 했던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도 뭔가 제대로 뭔가 이해가 잘 안 가, 좀 더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다른 영상들을 좀 옛날에 올려드린 것부터 해서 쭉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맥락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검도의 한계를 느껴서 칼리 지도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그냥 잠시 멈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언제나 뭐 검도인이라는 생각을 뭐 안 해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택경꾼이라는 생각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언제나 제가 택경꾼, 그 다음에 검도인, 지금 이제 칼리 지도자, 그런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교육 프로그램상 필요에 의해서 지금 제가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는 거지, 검도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뭐, 맞잖아요. 예. 근데 검도의 뭔가 기술적인 한계, 뭐 검도가 가지는 어떤 기술적 한계 때문에 칼리로 넘어온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